오늘 토론 좌장은 첫 발표해 주신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지 박사님께 바로 마이크 넘겨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토론은 원래 예정된 시간이 뭐 1시간 20분 정도였는데 그거보다는 좀 축약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열띤 질문들이 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니까 오늘의 주제에 대한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의 한국의 선택이라는 그 주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여러 질문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또 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계속 보고 계시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기업에서 또 정부 자문을 통해서 관련된 폴로우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토론에서는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현황뿐 아니라 아까 발표 과정에서 이미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한 분 한 분들께라고 이제 전체 토론자님들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게 우선 언제까지 갈 것 같은지 각자 한번 판단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이런 질병, 감염병이나 자연재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까 발표에서도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답이 있습니다. 대체로 일시적인 충격 후에 빠른 회복이 되는 게 보통 모든 경우에 나타났던 사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사스나 한국에서의 메르스나 또 어떤 지진과 같은 큰 자연재해가 있을 때 나타났던 현상도 항상 똑같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을 자꾸 확인하는 것보다는 하반기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 기회를 찾아야 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해 보는 게 훨씬 생산적이실 것 같고, 사실은 방송 중에 보내주신 질문들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 소장님부터 언제 끝날 것 같은지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하반기에 또는 이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거라고, 어떤 방향에서 노력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박석중 팀장님께서는 이 자본시장에서 대체로 이런 경우에 전형적인 반응이 어땠는지 아까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추가해서 아까 좀 아쉽게 좀 말씀을 시간 관계상 못 해주셨던 개별 기업이나 업종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한 부분을 더 가려운 부분을 더 확실히 긁어주시는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용욱 회계사님께서는 관련해서 기업 환경의 변화,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회복기를 활용할 수 있을 건지, 또 기업의 어떤 경영 환경에서 관련된 조세 감면이나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 언제 끝나라고 전망하기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사스 때 그리고 다른 사태를 봤을 때, 사스 때 보면 일단은 최고 정점에 가서 한 달 반 정도 가면 완전히 소강 상태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이제 중국의 지금 코로나19가 이게 정점에 와 있느냐, 신규 발생 기준을 봤을 때 그게 상당히 중요한 판단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중국 내 전문가들, 대표적 질병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번
달 말 정도가 정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신규 발생자가 제로가 되는 시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스 때 비춰서 한 달 반 정도였는데 이게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표를 하면서 시나리오 1에서는 1, 4분기에 이제 그런 것도 안정기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 두 번째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6월 말까지 2, 4분기까지 가는 거라 그랬는데 지금의 봐서는 대체로 시나리오 1과 2의 사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4월, 5월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 뭐 상반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 그러면서 그 전체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은 좀 이렇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전문가 아니라서 그렇게 뭐 정확하게 예측은 하기 어렵겠지만 과거의 질병 사태나 이런 것도 봐서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상 지역이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지금 사스 때보다는 상당히 넓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사스 때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최근에 보시면 중국이 양회라고 전인대와 정협 일단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상대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또 이번에 처리하는 과정에 공사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4번을 했어요. 이런 사태가 없습니다.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2월 달에 했던 그 정치국 상무위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을 보면 경제 전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발표했던 게 올해 목표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의 중요한 목표라는 게 샤오강사의 실현이라는 겁니다. 그 목표를 어떻게든 달성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의지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게 진정된 후에는 상당히 많은 경제 정책, 부양 정책들을 쓸 거다라는 예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2, 4분기에 넘어서 가면 상당히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정 정책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재정 정책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특별 채권의 발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금리 인하 가능성 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경제 정책적으로서 2, 4분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효과들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게 지금 소비의 위축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 때라든지 이럴 때 소비가 안 될 때 쓰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정책들을 유출을 해보면 상당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지나서 2, 4분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중국의 정책이 구체화되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나타날 거라서 그런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소비나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은 위축됐지만 결국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산업 생산도 좀 더 빠른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또 소비도 그런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의 중국의 단기적인 충격은 관광에서 나타나고 사람의 이동 제한에서 나타나는 충격 그리고 소비에 대한 충격이기 때문에 그 소비 정책들을 잘 나타낸다면 결국은 이번에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경제 위축 그게 1, 4분기에 상당히 크겠지만 2, 4분기부터는 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주로 그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있을 거고 그 결과로 2, 4분기부터는 그래도 회복을 기대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자체는 그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앞으로 뭐 3월 말 정도면은 확진자가 대폭 줄어드는 그런 정도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뭐 꽤 그 좀 힘이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한 턴이 돈 다음에 추가로 좀 질문할 걸 미리 말씀드리면 2008년, 9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중국 정부는 아주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해가지고 뭐 그 당시 4조 위엔 패키지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성장률을 9%, 10%로 그 이후에 3년간 유지를 했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그 부채 누적이라든가 구조조정 지연이라든가 좀 부작용도 있었던 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대대적인 어떤 부양까지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피해 부분에 치유에 좀 집중하는 그런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소비나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뭐 새로운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또 들으시는 청중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안녕하십니까. 박석중입니다. 제가 아까 발표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린 내용이랑 질문하신 내용을 그냥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녹화되고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리까리한 결론을 내기가 쉬운데요. 그냥 저는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저희의 판단이니 예단할 수 없는 리스크에서 하나의 시나리오의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그림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코로나는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실물 경기에서 반영된 건 1월 중순 정도가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의 사례에 대해서 현재 사망률이 높거나 확진에 대한 커브가 빠르거나 하는 그림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과거 사례라면 빠르면 2월 말, 3월 중순 사이에 정점을 확인하는 그림이 보여질 거고, 지금 그러한 그림이 연출되고 있으나 다만 우한 외의 지역과 글로벌로 확산되는 관점의 변화를 확인하는 구간이 앞으로 2, 3주 정도 진행될 것 같다. 그래서 그 과정에 큰 무리가 없으면 주가의 저점을 확인하는 시도 혹은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정도의 그림이 나올 거라는 스탠스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요.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도를 이제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시장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글로벌하게 확산될 수 있는 동인으로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확인이 끝나기도 전에 주가가 이미 전고점을 돌파해버리는 넌센스한 환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은 경기에 위축되는 강도와 재정과 통화의 확장이 얼만큼 진행될지에 대한 시속 게임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면, 경기가 위축되는 게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이나 중국의 재정의 확대도 일시적으로 가능한 여력은 크지만 거기에 대한 이 후폭풍이나 장기적으로 중국이 감당해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그림이 시진핑 정부가 강조한 개혁의 방향성과 완전히 역행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해서 시장을 끌고 가기보다는 저는 방어적인 성향의 방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의 시속 게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3월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경기 둔화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더 커질 거라고 봐서 3월에 추가적인 변동성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내에서 추가적인 그림, 실물 경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기업에 참여하시는 실물 경기 참여자들도 이야기를 듣고 계실 텐데,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저희가 의미 있게 보는 건 수요에 대한 위축보다는 공급에 대한 변화가 클 거다. 그래서 이건 자연재해에 가까운 그림일 거라는 거죠. 전염병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회귀 속도가 되게 빠르지만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생산 체인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일본의 대지진이나 대만의 지진 같은 경우가 나타났을 때 글로벌 체인이 복구되는 시간이 6개월 정도가 걸렸으니까요. 저희는 공급망의 붕괴에 관련한 부분에서 의미를 놓고 보고 있고요. 그 그림을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GVC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 IT일 거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공급이 줄면 재고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지만 수요가 주는 부분에서 공급이 위축되면 전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만, 일본, 한국, 미국 업체들의 이익 추정치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국이 전 세계의 밸류체인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현재는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IT 제품의 설계와 이 IP라는 지식재산권 혹은 특허에 대한 부분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건 미국, 유럽의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걸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건 중국이고요. 거기에서 핵심 중간재를 대는 게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국가인데, 중국의 제조 2025나 5G는 투트랙으로 중국의 역할론을 윗단계로 넘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간재를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와 관련한 부분을 제조 2025의 핵심 산업으로 잡아서 올라가는 그림의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건 상당 부분 진행된 그림이죠. 이제 한국이 중국보다 디스플레이를 잘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OLED도 언제까지 1등일 수가 없는 게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중국이 글로벌 MS의 30%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도 비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 관련한 부분에 캐치업을 시작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방향성은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이번 중국의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통화 재정뿐만 아니라 무역 분쟁의 휴지기에서 중국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그림은 한국과 일본의 대만의 위치에 서는 게 아니라 미국의 위치에 서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보시면 그게 5G를 기반으로 파생되는 소위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여기는 이 분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5G 인프라와 그리고 핸드셋, 그리고 통신, AI, IoT 같은 산업들의 중국의 현재 수혜 기업들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가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되게 넌센스하지만 우한폐렴이 나타나고 있는 이 구간에도 이 주식들을 기반으로 현재 심천 차이넥스트가 10% 이상 상승해서 오늘 조금 기술적 조정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주가의 가격은 항상 어리석어 보이지만 항상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러한 변화를 현재 중국 주식시장 혹은 시장 참여자들이 프라이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혜 기업을 말씀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관련한 부분에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유니버스에서 쫙 깔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의 대하기술, 썬난석기, 북방화창, 난조정보, 강신가기에 같은 이거는 기업 하나당 20분, 30분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는데 이 기업들을 조금 유심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 기업의 내역들은 저희가 첨부한 자료들에서 이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어떻게 돈을 쓰고 있고 투자 포인트는 뭐고 이익 추정치가 어떻게 되고 현재 가격이 어떤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놨으니까요. 개인적인 공부의 역할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팀장님께 코로나19, 그래서 미중 마찰, 우리가 아는 우리 사드 이런 것들 쭉 보면 한중 관계의 과정들에 있어서 상당히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들이 확실화되고 있다라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희가 92년에 수교를 하고 지금 27년, 그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한중 관계에서 가장 피크 좋았던 시점은 2012년, 13년입니다. 이미 그때 한중 관계 최고점은 도달을 했고요. 그때부터 하강 곡선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지표상으로도 보고 아까 우리 현지 법인들의 경영 실적이나 투자 수익률이나 모든 것들을 봐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중 간의 교육도 그랬고 투자도 그렇고 2012년이 피크였습니다. 그걸 꺾이고 있는 과정에 지금 우리는 많은 그 리스크들에 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리스크라는 것은 이제 상주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런 과정에 저희가 이제 항상 중국 문제를 보면서 이제 중국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엑시 차이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게 되고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들도 있지만 그 정책들이 이제 그 보완적인 수단으로 나오긴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중국의 문제 이런 중국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렇다고 해서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 발표를 할 때 봤지만 매년 하나 새로운 한 국가 이상의 그 경제 규모가 커지는 시장 그런 거고요. 그 전체적으로 새로운 구조적인 변화를 가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접근하냐는 거죠. 우리가 위기가 있다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라는 건 항상 두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미중 마찰도 그렇고 코로나 똑같고 하나는 위협이 되는 게 있고요. 항상 또 기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 거죠. 우리가 항상 대응을 할 때는 위기에는 어떻게 대응할지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하나의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기회를 어떻게 다시 활용하지라는 측면입니다. 이게 위기가 있다고 해서 그걸 회피하는 게 중국의 전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엑시 차이나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위기에 대한 대응과 기회를 활용이라는 두 가지를 결합한 리빌딩 차이나 폴리시가 필요한 거죠.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012, 13년에 그때 준비해야 될 것들을 못 해왔고 그런 과정이 이제 7, 8년이 지나가 버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부 차원의 또 기업 차원의 모든 그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중국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리빌딩하는 다시 재정립하는 새로운 신중국 전략을 만들어가야 된다. 정부, 기업 모든 차원에서 그런 게 지금의 우리가 최근에 이런 불확실성 이런 그 리스크를 보면서 저는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지 의원님이랑 양 소장님 그리고 전 파트너님이랑 제가 같은 석상에 써서
이런 시사점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데요. 그래도 그냥 자본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외국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범사회적 동의를 가져야 되는 그림일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중국의 낙수 효과를 누리는 국가가 아니라는 게 외국인들의 시각인 것 같아요.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한국의 MS는 어떻게 움직일 것 같나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문제겠죠. 중국이 우리 제품을 대체하고 나머지 국가가 우리의 산업을 대체하고 있는 그림일 겁니다. 그게 한국의 장부가 친 PBR 그림에 아주 똑같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의 낙수 효과를 누리는 국가가 아니라 중국과의 경합 구도에서 산업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경쟁국이고요. 아쉬운 이야기로 치킨 게임을 한다면 한국이 일본에서 주력 산업을 가지고 왔던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 될 텐데요. 저는 확고한 기술 우위가 있는 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역량 개발을 혹은 추가적인 기술 투자로 기술을 우위를 이어가는 그림이 연출돼야 되는 그림인 것 같고, 그건 삼성전자의 혼자의 힘으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를 캐치업해서 과잉해 왔거나 가격 경쟁에서 뒤지는 산업들에 의미 있는 구조 변화와 질적 성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한국의 이 중우냉재한 산업들이죠. 소재 산업재, 철강, 화학, 비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걸 한 기업과 안 한 기업들의 주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일본에서 이런 산업들의 경쟁력을 가지고 와도 이런 기업들 중에서 기술 변화를 가져갔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중국이라는 글로벌의 아주 큰 수요, 그리고 우리와 엮여있는 산업체인을 생각하면 보다 투명하고 선진하고 고도화된 어떤 정책적 환경이 일관성이 좀 유지돼야 되는데, 우리랑 중국보다 더 등을 쥐고 있는 일본과 대만이 오히려 그러한 일관성이 기업 입장에서는 더 확고해 보인다는 측면에서 우리네 기업들과 혹은 이러한 변화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자산들이 외국인들이 좋게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아마 주식시장 참여자가 그렇게 느낀다면 실물 경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변동성 장세 혹은 외부적인 충격이 있는 구간에서 그러한 범주에 대한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나갈 수 있는 정책적 환경과 정책 환경이 불안하더라도 일관성을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동일한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저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고, 현재 대한민국이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아니라 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관련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의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은 분명히 과거보다는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모호했던 해석과 이런 부분들,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제도적인 완비가 돼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어쨌든 책임을 지고 해도 돼, 안 해도 돼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됐던 겁니다. 과거에 그런 승인을 받냐 안 받냐 규정이 모호했던 게 불확실성이 있었다면 지금은 명확해진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정부가 얘기를 안 해주죠. 알아서 그냥 맞으면 네가 알아서 하고 틀리면 안 돼,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준에서 비안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자가적인 체크가 필요한데, 이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정부가 코에 걸면 코 골고 귀에 걸면 귀걸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고, 다행히도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각 부처마다 어떤 체크리스트 형태로 좀 내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셀프 체크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필요하면 다른 이제 전문가들의 보조를 받는 그런 형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계속 바뀌면서 기업의 사이클이 바뀝니다. 어떤 기업은 정리하고 축소하고, 더 어떤 기업은 새로 신규 투자를 합니다. 아까 양 소장님 말씀 주셨던 리빌딩 차이나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 단어고요. 저희도 그 일에 계속해서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코로나19 사태 회복 과정에서도 분명히 인력 운영이나 이런 상황들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반대로 한편에서는 이걸 정리하고 싶었던 기업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계에서 진출해 있던 기업 간의 모임 또는 이제 정부의 지원 이렇게 구심점을 갖고 좀 진행이 된다면 서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면 엑시트를 하거나 조정을 하는 부분도 좀 더 원활하고 그다음에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좀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이상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겠지만 실무적으로 진행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약간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구심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지금 뭐 마칠 시간이 된 것 같고 청중의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체로 다 커버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마칠 때는 조금 멋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제일 많이 오고 간 얘기가 불확실성인데 그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그 갤브레이스의 책이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게 1977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 아래 놓여 있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가끔 요즘처럼 좀 심해질 때 이제 공포나 패닉으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좀 의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는 항상 불확실성 속에 사는 거고 그 속에서 일상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고 또 오늘 많은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공포와 패닉 속에서도 사실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항상 다 있는 거고 그중에 밝은 면을 찾아내고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그 자리들을 찾아내면 항상 그 불확실성을 줄이고 그걸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결국 오늘의 중요한 논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의 회의 자체가 공포 속에서도 일상을 지속하고 미래를 조용히 준비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는 걸 잘 보여준 그런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그 조영만 대표님하고 비즈니스 워치의 어떤 그 결단에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계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장소였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자리 의미까지 담아주신 우리 지 박사님이야. 오늘 참석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비즈니스 워치가 준비한 2020 차이나 워치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즈니스 워치는 유익한 기사와 다양한 공개 행사 자리를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에 충실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계속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석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를 부탁해도 되겠어요? 좋은 말씀. 연락하면서 재밌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다 서울에 계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중고 이래가지고. 청중도 없는데 사진 한번 찍어 가실까요? 정말 그 사진 많이 찍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사진. 참석 해주신 분들하고 관계자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그냥 사인입니다. 이거 어렵네. 에서 보내주신 몇 가지 질문이 연결되는 게 있어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혹시라도 근데 아까 이제 결국 경기 상황에 영향받는 것도 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중국이 뭔가 관리가 좀 그 잘못돼서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해서 올해 5%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돼서 거시 리스크가 커질 때 그럴 때는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예를 들어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이렇게 꼽히던 기업들이 뭐 여전히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런 그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나 주목해야 될 기업의 어떤 구조가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도 이건 뭐 개별 종목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용국 회계사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 그 두 가지 아까 사회자님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정 수준 뭐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만
회복세로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계속해서 그 유지 상태에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 정부는 물론 여러 가지 질타와 뭐 상황을 받고 있지만 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1월 하순 또 2월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에 대해 세무적 관점에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급하게는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진출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 중에서도 피해를 받은 회사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대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자를 일정 부분 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금 납부 자체를 좀 유예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각 세부적인 규정들은 별도로 각 지역별로 나와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항목은 이미 피해를 받은 기업들이 또 이제 이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출이 생겼을 겁니다. 하다못해 마스크도 사야 되고 설비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특별한 지출이 생겼을 때 이걸 이제 세무상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생길 텐데요. 이런 스페셜한 그 지출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무슨 설비를 샀으면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서 5년 동안 송금을 산입하는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 세금을 계속해서 좀 또 내야 되는 이슈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거는 이런 극복을 위해서 그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해서 특별하게 지출했던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송금 산입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세율이 25%니까 일단 25% 정도의 그 중국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감염 영향이 너무 커서 손실이 큰 경우에 이제 세금이 이제 손실이 나면 이게 이제 2월 공제를 할 텐데 중국 법상 5년 동안 향후에 이익이 생기면 그걸 공제를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사태로 해서 너무 오래 특별 영향이 크다면 이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8년 동안 송금 산입을 해주겠다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미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제 기부를 하고 있는데 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기부를 하는 개인이나 법인들에 대해서 이를 중국 정부에서 원래 사전에 규정했던 그 한도를 넘어서서 전면 다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서 비단 그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반적인 환경이 그 사업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면 중국은 전형적인 정부 주도의 관주도의 관치 경제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미 중국의 G2로서의 그 규모는 중국 정부가 아무리 주도 면밀하게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다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예전에 비준이라고 얘기했던 다 정부의 승인 사항이었다면 이제는 비안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냥 알아서 컴플라이언스 지켜라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그 대신에 걸리면 죽는다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셀프 검증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각종 규정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가 없더라도 사후적으로 언제든지 다시 와서 검토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해서 개별적인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평섭 소장님한테 두 번째 그 마이크를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가능성 또는 새로운 이제 트렌드 요 관련해서 사실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면 사태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중국 경기가 더 큰 폭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는데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질문이 관련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할 때 자료에 있었는데 사실은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국가는 4조 원에 그대들이 투자를 했어요. 사실 그만큼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연간 지속돼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봐서는 지금 시나리오 1, 2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고 다만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중국의 투자는 여러 분야가 있어요. 제조업 분야 투자가 있을 수 있고 부동산 분야 투자가 있고 인프라 투자가 있는데요. 최소한도 지금 중국 정부가 선택할 것은 바로 인프라 분야에 투자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업 투자는 제조업 투자나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공급 과잉의 문제가 아직 그대로 있고 구조적인 필요성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대적인 투자를 과거처럼 하긴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투자를 한다면 인프라 쪽 그리고 지금 재복구 분야 쪽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4조 원 정도의 규모를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예상되는 여러 가지 뭐 재정 정책들 방향들 지금 재정 적자 비율을 한 3%까지 올리게 돼 2.7%에서 또 하나는 지방 정부 채권 특별 채권 발행합니다. 그 2조 한 1,500억 원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이게 한 1억 정도 늘어서 한 3조 정도 늘 거다. 그 부분은 대부분 다 인프라 분야 그다음에 복구 사업 쪽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돼서 상당히 중국 경제가 지금 연간 5% 밑으로 갈 5% 유지가 안 된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처럼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그 가능성 상당히 높고 선별적일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은 사실 이제 중국의 어떤 시장 구조의 변화라는 거죠. 지금 아시는 대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컨셉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택 경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택의 택자입니다. 택경제. 결국은 사실은 지금의 과거 앞으로 중국의 소비 패턴의 변화는 비접촉이라는 거죠. 비접촉의 소비 패턴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났고 또 하나 아까 발표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소비 패턴이 온라인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국내 소비의 지금 뭐 20 내지 25%가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들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표현들 우리가 택경제라는 표현 앞으로 중국에서 많이 봐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택경제에는 여러 분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의료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서 서비스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배송의 문제, 직배의 문제 이런 것들 관련된 산업들의 새로운 패턴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느낌을 하나 받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제는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소비 그런 패턴들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AI 산업이 유독 발전을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소비의 패턴에 있어서는 사람이 직접적인 대면보다는 간접적 그리고 인터넷화, 전자상거래.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것과 관련된 산업들이 상당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알리바바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관련 산업들이 상당히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들이 지금 중국이 약간의 IT 버블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두 가지 정도에서 패턴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중 팀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전용 퇴근사님 준비하시기에 네. 추가 질문을 관련된 걸 드리면은 아까 왜 A, B, C, D 네. 그거는 뭐 말씀하시기 곤란할 거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랑 관련해서 사실 많이 우려하는 게 생산 회복이 언제 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개별 기업들의 개별적인 결정들이 다 모여져야 회복이 되는 건데 중국의 경영 환경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지금 이제 말하자면 노동자들이 돌아오고 생산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점이 업종별로도 좀 다를 수 있고 어떤 외자 기업이냐 국내 기업이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고 그 결정에서 받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회복했다가 바로 또 우리 공장에서 뭐 재발이 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그 관련해서 어떤 고려가 필요할지 어떤 예측이 되시는지도 이제 다음 토론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 팀장님. 네. 앞서 소장님이 5%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태서 좀 말씀을 드리면 8%, 6%, 5%는 심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숫자일 겁니다. 근데 중국의 의미에서 GDP 성장률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5% 성장이 깨지면 이 소위 고용과 물가와 같은 일당 체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저항의 마지노선이 깨질 수 있느냐라는 그림으로 5% 성장을 만약에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변화에 따른 중국의 후행적인 부양책들이 시장의 상황을 보고 움직일 거라고 보는 거고요. 중국이 정책 여력이 있냐라고 보면 거기에 대한 부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건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관점의 변화이기 때문에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의지는 시장을 달래기 위한 코멘트일 거고요. 세부적인 정책을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고 인프라 관련한 재정 정책과 감세가 메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인프라는 어떤 구조라고 보면 중국은 정권 교체를 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잘못 표현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지도부 교대를 하는 일당 체제의 국가인데
장기적인 인프라 노선에 대한 그림을 10년, 15년의 궤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업성이 높거나 필요성이나 수요가 높은 인프라를 조기 집행하는 구도가 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지방 정부의 채권, 그러니까 이게 뭐 이야기하자면 좀 의미가 설명이 긴데 어찌됐건 이 정부가 그걸 가능한 비이클을 좀 확대해 주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지 가행 투자를 가면서 4조 위안의 그림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지나친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궤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상황이 나오면 주가는 훨씬 더 큰 조정을 받을 거고요. 그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의 모든 국가가 해당되는 그림일 거고요. 반대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낙폭 이후의 변화책으로 주가가 U자형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큰데 아주 낮은 시나리오로 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BAT를 말씀하셨어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애들이 어떨 것 같냐라는 건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미국의 위치에 쓰기 위해서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국, 일본, 대만보다 훨씬 앞서 있는 기술력과 데이터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확장되는 산업을 하겠죠. 근데 이 산업에서 바이두,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그간 투자했던 금액, 가지고 있는 기술력, 플랫폼에 대한 우위는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큰 상관없이 갈 텐데 이 기업들을 보다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건 그렇다면 바이두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관련한 부분에 특화성이 있는 국가고 알리바바는 클라우드나 소매 산업 부분에서 그리고 텐센트는 플랫폼에서 확연한 우위가 있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여기에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려야 된다면 그리고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수혜 업종에 대한 그림이 주가에 대한 높이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개별 기업들이 만들어져서 있는 면에 대한 크기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성장에 대한 그리고 가격에 대한 나래비로 본다면 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는 그림으로 관련 수혜 업종을 보는 거라서요. 누가 좋고 나쁘다를 나래비로 세우기보다는 왜 이 업종을 더 봐야 되는지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말씀 주신 사항 관련해 보면 생산 회복에 대한 시점을 제가 뭐 감히 판단할 수는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보면 1월쯤에서 저희한테 연락했을 저희가 이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연락 두절 상태에 있었다면 지금 오히려 다 현업에 복귀해서 특히 이제 대도시 위주로 광주나 뭐 상해, 북경 같은 경우에 이제 현업의 일정 부분 사무직인 경우에는 다 복귀를 어느 정도 하신 것 같고요. 한국 기업 입장에서 조금 제가 회계 감탄하는 입장에서 조금 시기적인 문제를 좀 하면 1, 2월에 춘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특히 한국의 자회사들에 대해서 뭐 다 재무제표가 확정되고 이게 다 올라와서 한국에서 결산을 해서 주총을 하게 되는데 사실 1, 2월이 거의 두절 상태에 있었고요. 현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고 우리만 발을 동동 굴리던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발을 이제 한국에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직장 폐쇄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고 현업은 중국 현지는 복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3월에 몰려서 일이 진행될 텐데 그러면 결국은 주총하기 위한 듀를 맞추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고요. 이거는 현업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점에서 좀 본다면 결국은 그 유한한 자원의 배분을 할 때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특히 관치주의의 국가 입장에서 그 배분의 관여자가 정부 주도가 될 텐데 그럼 정부 차원에서 외상 투자 기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를 좀 본다면 약간은 과거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좀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혜택이나 어떤 수혜를 받은 데 있어서 내국 기업보다 조금 떨어져서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부나 이런 행위들이 좀 연관되면서 조금 지역 사회와 좀 같이 보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게 과거는 좀 다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럼 어떻게 나올까 하면 그냥 무턱대고 중국 정부도 난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줘 이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제 사드 사태 때를 되돌려 보면 결국은 그 특정 기업이긴 하지만 이슈가 생겼던 상황이 결국은 소방, 뭐 이런 위생, 뭐 이런 이슈들 컴플라이언스 위배 행위로 직장 폐쇄나 이런 명령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아주 평소에 그냥 넘어갔던 사안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사항들이 결국 우리를 발목 잡는 그런 일이 혹시나 되지 않을까라는 좀 염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사항은 기업 내부적인 상황인데요. 지금 한국 기업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산 상황에서 보면 레퓨테이션이 과거보다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내국계보다 좀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업무 강도는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발적으로 인력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드 사태로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직장들에 대한 재편이 있을 텐데, 그런 인력들의 재편 상황에서 우리가 더 우월하게 더 그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까가 아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결국은 코스트로 넘어올 수밖에 없고, 그럼 그게 한국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국가 경쟁력과도 연계성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발표 때 말씀드린 라이프 사이클, 결국은 그 어떤 산업에 대한 또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오늘은 이 불확실성,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주는 불확실성, 또 미중 간의 어떤 경제 전략적 대결이 주는 불확실성들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고, 지금 사실은 이 오늘 회의의 진행 자체가 불확실성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일반적인 불확실성 하에서 기업이 또는 정부 정책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염두에 둬야 될 원칙 같은 거나 어떤 견지해야 될 관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평소에 생각하시던 바를 뭐 예를 들어 양 소장님 같으면은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되겠다. 또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불확실성 시대라는 건 뭐 어떻게 보면 뭐 불가피한 건데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또 기업 경영 환경에 있어서 특히 중국에서의 불확실성의 특징이 있을 거고, 어떤 식으로 아까 왜 관시나 이런 것부터 앞으로는 법치 규정에 더 맞춘 경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예나 원칙을 얘기하실 수 있을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문 온 것 중에 사실은 제가 좀 대답해야 되는 게 아닌 게 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미중 관계의 근본적 방향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두 문제가 연결되는 게 아닌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연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중 대결의 한 축은 중국이 자기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중국 나름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게 또 하나의 이제 그 축인데요. 그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내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른바 중국 체제에 대한 자기들의 관점이 바뀐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 개혁 개방할 당시에는 중국의 체제 자체는 아직 불안전하고 더 시장 쪽으로 이행이 필요한 과도기적인 체제이고, 우리는 개혁 개방을 통해서 그걸 완수해 갈 거다라는 관점이 후진타오 정부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냐면 체제 우위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유럽 경제가 망가지는 걸 보니까 오히려 중국 같은 통제 체제가 갖고 있는 위험 관리 측면에서나 자원 동원 측면에서의 우위가 있구나. 이걸 활용하자, 이런 얘기를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인민일보 이런 데 쓰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후진타오가 그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지금 시진핑 정부가 중국 특색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중국의 시스템 자체가 나쁠 게 없다라는 이제 인식이 사실 그 안에 깔려 있었던 거였는데요. 아마 이번 사태 초기 대응에서의 실패나 이후에 또 지금의 현재의 대응이 좀 적절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사후에 있을 텐데, 이 모든 과정에서 중국의 시스템 자체가 아직도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게 아니냐는 인식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있을 거고, 지도부 내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을 겁니다. 또 중국 내에 복잡한 권력 투쟁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세력은 그 문제를 좀 강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국 내부의 문제를 좀 더 다시 돌아보자라는 움직임이 생길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미중 관계나 이 대외 관계에서도 과거와 같이 강대강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연성화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렇게 마치고 아까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마지막